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68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상품 재고장 작성 시 선입선출법으로 월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으로 기말 재고금액 구해봅시다. 자, 상품의 총계정 원장을 적어볼까요? 수량 기준으로. 자, 네 자리 왼쪽이죠. 자산이니까. 기초에 50개 있었습니다. 매입을 80개 했고요. 매출을 80개 했습니다. 매입을 다시 30개 했습니다. 그러면 기말에 몇 개 남아있을까? 왼쪽, 오른쪽 똑같이 숫자가 되어야 되니까 왼쪽은 160이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160 되어야 되니까 빈칸은 80. 그래서 기말에 80개가 남아 있습니다. 80개 남아 있을 때 선입선출법을 가정하라면 어떻게 단가가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80개 중에서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리니까 남아있는 거는 가장 최근에 산 따끈따끈한 물건이 남아있다. 그죠? 그래서 80개는 요거 30개랑 요거 80개 중에서 50개가 남아있을 것이다. 요 마지막 가장 최근에 산 거 30개는 단가가 얼마요? 한 개 1,000원. 그리고 그 앞에 샀던 거 요거는 단가가 한 개당 2,000원. 그죠? 이렇게 금액을 구해서 더해보면 기말 재고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50 곱하기 2,000 하면은 10만 원 되고요. 30 곱하기 1,000원 하면은 3만 원 됩니다. 두 개 합하면 13만 원. 이게 정답이겠죠? 정답은 3번. 그래서 선입선출법 또는 후입선출법으로 기말 재고금액 또는 매출 원가를 구하라. 이런 문제 우리 많이 연습했었습니다. 2번 문제요. 다음 중 회계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회계의 목적은 뭡니까?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정의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거 찾아보면 되겠죠? 4번 되겠습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조금 풀어서 썼는데 기업의 이해관계자 우리 뭐라고 보면 됩니까? 회계의 정보 이용자.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이게 회계 정보죠.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회계의 목적이자 정의이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급여 명세표이다. 급여 지급 시 급여 명세표의 공제 내역에 관한 회계 처리와 관련 있는 계정은? 자, 우리 여기 그림에서 어디가 네모박스 되어 있습니까? 공제 내역인 부분, 이 부분이 네모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급여를 줄 때요. 이 사람의 급여 총액은 얼마입니까? 총액은 245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죠. 법에 따라서 일부를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게 된다. 그 뗀 금액은 회사가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직원 대신 회사가 대신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에. 이런 거를 원천징수라고 부르고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직원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걸 뭘로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예수금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돈이 아니고 임시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부채로 기록하고 그 계정 과목 이름은 예수금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지우고요. 문제 4번. 다음의 내용에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하는 거래에 있어서 차변에 발생한 거래는 반드시 대변에도 같은 금액의 거래가 발생하여 이중으로 기입하게 된다. 자, 회계상 거래라고 합니다.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감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이러한 회계상 거래를 장부에 기록할 때는 항상 차변에도 적어주고 대변에도 적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복식부계의 원리라고도 부르고 거래의 이중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답은 1번이다. 거래 이중성의 의미는 뭐라고? 회계상 거래를 장부 기록할 때 항상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이중으로 기록한다고. 그것이 거래의 이중성. 그런데 지문 중에 3번 대차평균의 원리도 있네요. 대차평균의 원리 뭡니까?
이러한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차변, 대변으로 나눠서 기록을 하다 보면 분계를 놓고 볼 때 분계에서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합계랑 대변의 금액의 합계가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차 평균의 원리죠. 그래서 사실은 거래 이중성을 하다 보면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성립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문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포커스는 뭐라고요? 거래를 표현할 때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한다. 그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정답은 1번에 맞는데요. 자, 뭐 같은 금액 뭐 이런 단어가 섞여 있다 보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도 이번 문제에서는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왕 이론을 정리할 때 조금 정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어. 거래 이중성은 포커스가 말하고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한다. 그것이 포커스고, 대차 평균의 원리 포커스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의 합계는 항상 일치된다. 그것이 포커스다. 아시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정답 1번, 3번도 정답 인정. 이렇게 정리합시다. 문제 5번. 유형자산의 종류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만 모은 것은, 자, 뭡니까?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 이 두 가지가 유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답 2번.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회사 직원들이 식사한 후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이 전표를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기재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직원들 식사해가지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았답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직원들 식사했으니까 복리후생비, 대변에는 미지급금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지. 다만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그 식당이 아니고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나중에 카드 회사를 줘야 되니까 카드 회사를 미지급금의 거래처로 기록한다. 이렇게 우리 회계처리 연습했었죠. 그러면 묻고 있는 거 차변 계정 과목 뭐라고? 복리후생비라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에 대한 분계가 올바른 것은, 하나씩 봅시다. 1번, 상장회사인 광주상사의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50만 원에 매입하고 매입 수수료 5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등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아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수수료에 대해서 별도로 비용으로 떼서 기록한다고 했죠. 자, 지금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샀으니까 요거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입니다. 따라서 요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따로 떼서 기록하자. 그래서 대변 현금 55만 원 기록하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는 순수한 주식 가격인 50만 원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5만 원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으로 떼서 기록한다. 이때의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회계처리 틀렸고요. 2번 부산 상사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 5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이자 5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돈을 빌렸었는데 이제 만기가 돼서 원금과 이자 같이 돈을 지급하면서 갚았다 이거지. 그러면 대변에 현금 55만 원 기록하고 차변에 원금 부분만큼은 이제 부채가 사라졌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의 발생을 5만 원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지. 그래서 2번 회계 처리는 맞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3번, 4번 회계 처리도 마저 보겠습니다. 자, 3번. 전주 상사에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운반비 5만 원을 당점이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우리가 물건 파는 거, 상품을 파는 거,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물건 파는 거죠. 자, 요때 수수료 같은 게 생기면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는 운반비가 발생한 거지. 그러면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대변에 매출 50만 원 기록하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50만 원 이렇게 기록돼야 되겠지. 그리고 현금은 지급이 되었으니까 대변에 기록돼야 되겠죠. 자산의 감소.
그리고 요만큼 요 5만 원 돈 나온 거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운반비라는 별도 비용으로 이렇게 차변에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 강조했었죠. 운반비나 수수료 같은 게 자산을 취득할 때도 생길 수 있고 팔 때도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회계 처리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정리해 볼까요? 자산을 살 때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원가로 봐서 해당 자산 계정 항목 처리하고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만 별도 비용으로 뗀다. 물건을 팔 때는 자산 처분할 때는 그 처분 활동이 주된 영업 활동인지 주된 영업 활동 아닌지를 나눠야 된다. 상품 파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죠. 자, 상품 팔 때라면 그때 생기는 각종 비용들은 별도 비용 계정 항목으로 떼고요. 그렇지 않고 유형 자산을 파는 것처럼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면서 물건 파는 거라면 별도 비용으로 떼지 말고 그 돈 나간 거는 처분 손익으로 그냥 바로 반영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자. 됐죠? 자, 4번 회계 처리 다시 마저 정리합시다. 대구 상사에 상품 500만 원을 주문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물건 살려고 계약금 쪽으로 미리 돈 줬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선급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돈 주는 걸 미리 줬으니까 나중에는 조금만 줘도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산이 되겠지.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대변에는 물론 현금 50만 원 기록하면 될 것이고. 자, 선수금은 뭡니까? 자산이 아니고 부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팔 건데 상대방이 우리한테 계약금 쪽으로 돈을 미리 줬다. 그럼 우리는 돈을 미리 받았지만 대신 나중에 받는 돈이 좀 작아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는 거죠.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었다. 됐죠. 그래서 4번 회계 처리도 틀렸었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었다. 아시겠죠? 자, 정답 2번 확인했고요. 요거 조금 치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옳은 것은 자,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의 증가로 이루어진 것 찾아보자. 1번 상품 50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다. 차변의 상품 500만 원, 대변의 현금 500만 원 이렇게 기록되겠죠. 차변의 상품 자산의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 가능하다. 2번 단기 대여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우리가 돈을 빌려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 받을 때가 됐어. 만기가 됐다 이거지. 그러면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자는 언급 없고 원금만 언급돼 있네. 자, 원금을 받았다.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현금 들어오지 뭐. 그죠? 차변에 현금 2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대변에 이제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사라지게 되죠. 원금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주면 되겠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대변의 단기 대여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 가능하네. 3번 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렸다 이거죠. 돈 빌리면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돈 들어올 것이고 그러나 요거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부채지.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대변의 단기 차입금 부채의 증가 이렇게 분석 가능하네. 묻고 있는 게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를 찾아라고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 4번 자동차세 1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차변의 세금과 공과 비용의 발생이죠. 대변의 현금 15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문제 9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1번 주화와 지폐 이런 걸 통화라고 부르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맞고요. 2번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자, 이런 거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맞습니다. 3번 당전 발행 당좌 수표.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고요?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죠. 당좌 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변에 당좌 예금 회계 처리하고, 자,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을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지. 그죠? 그러면 당연히 차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따져도 3번 지문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겠네. 4번 단기 매매 증권은 뭡니까? 이런 거는 단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문제 10번 봅시다. 다음 중 세금과 공과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번 기업주의 소득세 납부.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 회사 돈으로 냈다 이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현금 얼마, 차변에 인출금 얼마 이렇게 기록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인출금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2번 영업용 건물의 재산세. 회사 건물 있으면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재산세가 고지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세금 낼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변에 현금 얼마,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얼마. 이렇게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것이다. 묻고 있는 게 세금과 공과금 계정 과목이니까 2번이 정답 되겠네. 3번 영업용 차량 운반구의 취득세. 이런 거는요, 차를 사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해당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4번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원천 징수. 자, 직원에 대한 내는 세금을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한다. 회사가 잠깐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거는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문제 11번.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다음과 같을 때 자본, 즉 순자산은 얼마인가? 자, 자산 빼기 부채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상품, 자산, 대여금, 자산, 매입 채무, 부채, 비품, 자산, 미급금, 부채. 자산 빼기 부채 구해봅시다. 자산의 합계는요, 10만 원 플러스 4만 원 플러스 8만 원 하면 22만 원 되고요. 부채는요, 7만 원 플러스 만 원 하면 8만 원 됩니다. 22만 원 빼기 8만 원 하면 14만 원 되겠다. 정답은 2번.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부산 상사의 영업이익은, 자, 영업이익이란 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죠. 자, 찾아보자. 매출액은 플러스, 매출 원가는 마이너스,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니까 마이너스 하면 될 것이고,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하면 될 것이고, 이자 비용 이거는 영업 외 비용이죠. 영업 외 비용은 영업이익을 구하는 데는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려하지 말자. 기부금은 영업 외 수익입니다. 이것 또한 영업이익 구하는 데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한 것 빼기 세모한 것 이렇게 구해보면요. 자, 12만 원 마이너스 5만 5천 원 한 거. 요게
65,000원이 매출 총이익이고 여기서 요거 두 개를 다시 빼면은 그게 영업이익 되겠죠. 자, 65,000원에서 다시 10,000원을 빼고 5,000원을 빼자. 그러면 50,000원이 남고 요게 영업이익이 된다. 3번이 정답.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 마감 시 가장 먼저 마감되는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이렇게 제시되어 있네. 자, 장부를 마감할 때 먼저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을 먼저 마감하죠. 손익계정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왜? 당기 순이익이 먼저 산출돼야지 그게 자본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중에서 수익과 비용 4번 요게 가장 먼저 마감되는 계정 과목.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선급금 계정에서 10월 6일 거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급금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 제시되어 있네. 총계정 원장 있는 것만 할 줄 알면 되겠네. 자, 선급금 총계정 원장에서 차변 쪽에 15만 원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앞에 현금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자, 분석해 보면 차변 쪽에 선급금이 15만 원 기록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어떤 계정 과목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기록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자, 현금이 15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나갔다고요? 선급금으로 나갔다. 그러면 계약금조로 상품 살 건데 계약금조로 돈을 미리 15만 원 주었다. 이렇게 분석되는 거지. 찾아볼까요? 자, 1번이지 뭐.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1번이 정답. 지웁니다.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에 기초하여 상품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상품 매입 수량 100개고요. 한 개당 3,000원이랍니다. 그러면 물건값 자체는 3,000원 곱하기 100개, 30만 원이 물건값이다 이거지. 자, 그런데 상품 취득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수료나 운반비 같은 게 들면 물론 다 취득 부대 비용을 보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아야 되겠다. 그런 거 있는지 찾아보자. 매입 운반비 맞죠? 취득 부대 비용. 매입 수수료 맞죠? 취득 부대 비용. 매입 후 판매 시까지 발생한 창고 보관료 5,000원. 이거는 매입 과정이 끝나고 나서 드는 비용이죠. 이런 것들은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8,000원과 2,000원을 여기 물건값 30만 원에 합하자. 그게 취득원가가 된다. 자, 그러면 30만 원 플러스 8,000원 플러스 2,000원 하면 31만 원 되네. 요게 상품의 취득원가. 그러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재고자산 할 때 강조했던 부분이었다. 자, 지금까지 제68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전부 다 교재에서 강조하던 부분이 다 출제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수고하셨습니다.